그러면 현재는 자산이 어느 정도이신지. 부채를 뺀 순자산, 자본이라고. 자본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서 이제 연 2억에서 그 정도를 저축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저축 금액을 극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자산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옥주부예요. 오늘은 은퇴연구소님을 모셨는데요. 은퇴연구소님은 신혼을 좀 넉넉지 않게 시작을 하셨지만 결혼 7년 만에 연 2억 저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볼 텐데요. 이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에서 개미들이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운 4가지 이유라는 이야기를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개미들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모든 스포츠 경기는 남녀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자 경기 안에서도 뭐 무게에 따라서 체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게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주식은 체급이 없잖아요. 네. 내가 어저께 판 삼성전자를 뭐 워렌 버핏이 샀을 수도 있고, 그쵸. 네, 피터 린치가 판 뭐 TSMC를 내가 샀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게 체급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기관 투자자에 속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그런 기관과 내 개인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겠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에는 체급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얘기하자면, 일단 내가 주식을 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아는 경로가 뭐 뉴스를 통해 봤다던가, 아니면 뭐 주변 지인이 얘기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흘러 들었는데 유망한 섹터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타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근데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주가에. 그래서 주가는 이미 고점인 거죠. 그죠. 내가 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사면 고점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 타이밍이 되게 안 좋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PER이나 PBR이나 ROE나 이런 숫자로 뭐 동종 업계끼리 비교를 하지만, 예를 최근에 뭐 에코프로가 진짜 하늘 모르고 치솟았을 때 그 절반 가격도 높다라고 막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2배 뛰어넘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 때도 증권사에서는 적정 가치가 어딘가라는 거를 계속 올리거든요. 네, 그게 맞춰가지고. 맞아요. 사실 어떤 애널들도 그걸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사후에 이유를 찾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도 사실 언제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고, 그래서 일단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설거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쌀 때 매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고점 때 다 매도를 치고, 근데 나는 그걸 매도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고점 때 사서 떨어질 때 손절 치고 나가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개미들은 잃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보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주식 투자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주식 명언 있잖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잘 알지 못할 거면 그냥 잘 아는 한 바구니에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회사를, 특정 회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조선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뭐 HD 현대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인데, 내가 만약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선업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조선업이 뭐 어떤 수주 산업이고, 대금 지급 구조는 헤비테일 구조고, 그리고 뭐 이런 수주 산업 때문에 이제 뭐 언제 수주했던 물량들이 언제 그 실현돼서 이익으로 들어오는지, 그때 환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1년,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데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그런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해도가 쌓인 다음에 이제 개별 업체를 보는 거죠. 개별 네. 기업들을. 그럼 이 기업은 컨테이너선에 어떤 강점이 있고, 이 기업은 뭐 다른 고부가 가치 선박에 강점이 있고. 그럼 지금 비전을 봤을 때 고부가 가치 산업의 선박이 뜬다.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쉽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100ml당 얼마인지 파악을 하는데 정작 내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할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섹터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과연 내가 평범한 개미가 얼마큼 그걸 공부할 수 있냐. 근데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산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담고 여러 바구니에 담을 거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반도체, 뭐 배터리, 아니면 뭐 조선, IT, 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사들 다 안다면 베스트죠. 그렇게 하면 담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이게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올라도 안 팔 수 있을 정도로 그 섹터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섹터를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에너지나 시간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내가 잘 아는 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래도 몇 가지 유망 섹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반도체 섹터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요즘엔 좀 올라가지고 이제 시총이 400조가 넘는데. 네,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400조가 삼성이거든요. 네. 삼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삼전을 산다는 말은 내가 코스피랑 궤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삼전이 떨어지는데 코스피가 오를 수가 없고, 네. 근데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뭐 삼전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전을 산다는 거는 일단 뭐 코스피랑 거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간다라는 느낌 정도로 사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마음이 편해요.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네. 확실 믿음이 있으니까. 좀 네. 분기 배당을 4번 주잖아요. 네. 다 합치면 시가 배당률이 연 한 2% 되거든요. 그럼 뭐 은행 뭐 예금 든다 생각하고 뭐 쌀 때 사 모으는 정도? 그 정도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자산을 막 점프해야겠다 그런 욕심은 아니고 포트폴리오 중에 안정적으로 일부는 가져갈 수 있겠죠. 아, 네네. 굉장히 공감되는 의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2차 전지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폐배터리 분야일 텐데 이 폐배터리가 아직 조금 더 있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지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지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폐배터리라고 하면 유망하죠. 유망한데 왜냐면 이제 이 전기차라는 분야가 떴던 게 친환경 이슈 때문에 뜬 거잖아요. 뭐 그 전기차에서의 제조 원가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네. 배터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주요 그런 원자재들이 다 광산에서 캐는 거잖아요. 네. 이 자체로도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제한된 지하 자원이기도 하고 결국 폐배터리라는 걸 재가공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망한 건 사실인데 근데 전기차라는 게 SOH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만충했을 때 뭐 얼만큼 가느냐 핸드폰 오래 쓰면 만충을 하고도 금방 배터리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보증을 서거든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에서 이거 만충하면 400km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80%밖에 안 돼가지고 만충인데 32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서요. 그럼 당연히 클레임이 폭발하겠죠. 네. 그래서 그 SOH를 80%로 잡고
이제 80%가 되면 그 배터리는 못 써요. 아. 근데 지금 그게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SOH의 기간을. 근데 유럽이랑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공도에서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됐던 게 2018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10년 뒤에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2028년도잖아요. 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선반영하는 뭐 그런 생물 같은 거다 보니까 언제 이게 선반영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 2018년도면 2, 3년이라고 해도 2005년, 2006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 주식만 생각해봐도 테슬라가 사실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는 뭐 2019년, 20년도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테슬라는 그냥 바닥을 기었던 거예요. 근데 폐배터리도 과연 내가 그 기간 동안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테슬라처럼? 테슬라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도 뭐 2010년, 13년도, 14년, 15년 뉴스 보시면 그때도 막 전기차 뜬다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요지부동. 왜냐면 인프라도 안 맞춰져 있었고 말만 그랬지 사실은 뭐 보급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근데 폐배터리도 그런 것처럼 언제 이렇게 빵 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 좀 아닌가. 아, 아직은 좀 기간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폐배터리가 분명 유망한 분야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요 종목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폐배터리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뭐 지금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유일하게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티커가 LICY라고 해서 리사이클 홀딩스 정도가 있는데 많지가 않은데,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근데 상장을 하고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다가 네. 많이 빠졌다가 또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그 배터리 진짜 저 멀리 있는 미래 가치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은. 근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시장을 선점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스포크라는 전 과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뽀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포크라는 전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한 블랙매스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블랙매스들을 이제 뽑아내는 걸 습식 재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허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크랑 허브랑 둘 기술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거의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는 나쁘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 정말 그 폐배터리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을 때 뭔가 처리해서 뽑아낼 수 있는 캐파가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성일하이텍도 사실 IPO를 하면 우리가 보호예수가 걸리잖아요. 네. 근데 보호예수가 걸리면 기관들은 그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하거든요. 근데 보호예수했던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이 이제 지금 7월 달 말에 다 풀려요. 아. 그러면 그때 근데 또 몰라, 이게 뭐 기관들이 더 오를 것이다 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 팔 수도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진짜 폐배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7월 말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전기차라는 분야는 기술력이 중요하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밖에 없어요. 엔솔이라던가 뭐 삼성이라던가 SK라던가 그런, 왜냐면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리콜을 했을 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폐배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 옛날로 말하면 스포크 과정은 고물상이죠. 그냥 수거해가지고 뽀개는 거니까. 그나마 습식 재련 때 이제 블랙매스를 뽑아내는 게 기술이 화학적으로 되게 정제를 해야 되니까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그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성일하이텍은 그 워낙 설비 분야에 있어서 이제 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헝가리 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배터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축해놓은 고객사들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폐배터리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뭐 성일하이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 보호 예수가 풀리는 7월 말 이후에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은퇴 연구소님 모시고 소득 파이프라인과 주식 투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도 하시고 또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도 만드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면에는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앞으로의 목표나 뭐 꿈꾸시는 라이프가 어떤 모습이신지. 보통 이제 목표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총자산 몇억, 몇십억, 순자산 몇십억, 그리고 현금 흐름 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목표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목표를 구체화하고 뭐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목표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뭐 그 내 밸런스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깔고 있어서 그런 목표는 없는데 다만 한 5년 이내에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뭐 시간에 대한 목표는 있어요. 네. 시간에 대한 목표는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내 시간에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정말 안정적인 소득 파이프들을 구축하는 거죠. 블로그라는 거는 내 노동이 들어가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뭐 조그만한 꼬마 빌딩을 좀 산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에 대해서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안정적인 자본 소득 파이프들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속 블로그도 운영을 하긴 할 거예요. 연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소득 파이프를 5년 이내에 구축해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 연구소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은퇴 연구소님이 나눠주시는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은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과 또 은퇴 연구소님의 블로그에 놀러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